코너입니다. 떠먹여주는 경제.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요 90%를 경제에게 할애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떠먹여주는 경제에서는 올 한 해 경제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좀 쉽게 핵심을 짧은 시간 안에 풀어주실 분 경제학자입니다.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오늘 귀한 분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민동기 씨하고도 제가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했는데 정태인 소장님하고도 오랜만에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대로십니다. 그래요? 아니 새해 경제 전망을 해주신다는데 저는 이거를 도대체 이 방대한 걸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주실까 걱정을 했는데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주신다고요? 네. 자, 정태인 선생이 짚어주시는 세계 경제 여기를 봐라.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네, 이제 역시 트럼프 변수죠. 트럼프를 바랍니까? 예, 그러니까 IMF가 두 번 경제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4월하고 10월에 하는데, 예. 그러니까 작년 4월에는 3.9% 세계 경제가 세계 경제 괜찮다라는 얘기였는데, 10월에는 3.7%로 이제 0.1%가 떨어졌는데 예. 대부분이 트럼프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1, 2위 경제가 지금 통상 마찰을 벌이고 있고, 미국과 중국. 예,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복을 했잖아요. 서로 관세를 그렇지. 10% 올린다면 나도 올린다. 이렇게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한데 지난해 그랬어요 정말. 유치한 게 아니라 이제 목숨 걸린 거죠. 목숨 걸린 겁니까? 예, 1930년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공황 오고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예, 예. 다행히 12월 1일 날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정전 협정을 했죠. 그렇죠. 미국은 3개월이라 그러고 중국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시한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제 서로 관세 올리는 걸 중지하고 협상을 하자. 휴전. 예, 휴전 예, 상태입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협상이 시작됐는데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2월 말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예, 2달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달 동안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전방에 압력을 가하니까 특히 목표가 예. 그냥 관세 얼마가 아니라 지금 전체 그러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목표는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 2025라고 하는 첨단 산업에서도 세계 1위가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사업도 우리가 소위 먹겠다. 이게 지금 중국의 포부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완전히 그냥 허언은 아닌 것이 세계 10대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뭐 알리바바, 바이두, 뭐 근데 그게 텐센트. 첨단 산업이네요, 다. 그렇죠. 플랫폼 보니까. 사업이고. 예.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쇼크를 최근 쇼크가 애플 쇼크라는 게 있었잖아요. 애플 쇼크. 예, 애플이 이제 2019년 전망을 확 낮추면서 예. 애플이 세계 1위 기업이었는데 주가로 세계 4위 기업으로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중국에서 한 15% 정도 판매량이 줄어들까 성과가 줄어들 아이폰 거다. 같은 거. 예, 근데 이제 그게 중국 단순히 중국 경제가 나빠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삼성이 1위였어요 중국에서. 근데 지금 중국 점유율이 1%예요. 삼성 핸드폰이요? 예. 중국에서 1%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와. 스마트폰 기업도 굉장히 빨리 쫓아왔고, 그러니까 애플이나 스마트폰은 $1,000 넘어갔거든, 100만 원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거의 비슷한 성능의 중국 폰들은 아직 6,600달러거든요. 와, 60% 수준에 가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점에서 예. 중국이 굉장히 빨리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미국은 그냥 단순하게 어허 이봐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목숨 걸고 사생결단하듯 중국을 막고 있다. 사실 패권 경쟁이에요. 예. 미국이 러시아가 무너진 다음에는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미국이 완전 유일 헤게모니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워낙 빨리 크면서 이제 바이폴러 레러티라고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예.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조용히 가면 자기가 일이 될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 문제입니까? 예, 그 그러니까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양보할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의 속성은 잘 보시면 아시지만 예. 조금 주면 예. 역사적 승리를 선언하고 끝나요. 조금만 주면. 나프타도 그랬고 한미FTA도 그랬고 북미 정상회담도 그래. 근데 그 조금이 어느 정도냐?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최단을 원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냐면 트럼프가 미국 국민한테 내가 전임 대통령들이 못한 이런 걸 했다라는 걸 줄 정도가 어딘가를 갖고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그 농산물이라든가 예. 미국 석유
그리고 아마 지적재산권에서 상당한 양보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승리를 줄 겁니다. 아, 미국이 양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양보를 중국이 하면서 내주면서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쌤 이제 휴전 끝나고 나면 2월 말 끝나고 나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전망에서 중국이 그 정도 놔주면서 트럼프 이긴 건 모양새 갖춰주면서 이번엔 그렇게 갈 거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세계 무역이라는 게 관세 전쟁이라는 굉장히 예외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관세 전쟁이 일단락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패권 경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어느 미국 대통령이 오더라도 계속 이런 갈등은 계속될 거다라는 거죠. 굉장히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걸 지금 한꺼번에 잘 설명해 주시면서 동시에 야 중국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네, 무섭죠. 무서운 나라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요. 야.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저는 제일 걱정한 게 중국이 이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쓸 수 있거든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예. 근데 금년 1월 시작되자마자 중국이 금융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은행이 자기 돈을 얼마 정도 남겨놓고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려들었을 때 이제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 지불 준비율을 1%포인트 낮췄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하면 200조쯤 돼요. 와. 중국의 GDP 워낙 큰 경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풀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풀 수 있다는 거죠. 더 빌려가라는 건데 문제는 그게 사실은 중국이 2009년, 2010년에도 했고 2014년, 15년에도 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 사실 살렸어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이 풀었고 기업들은 너무 빚이 많아요.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기업도 많고 중국 정부는 괜찮고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과연 200조가 풀린다고 해서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그걸 빌려서 투자를 할 것이냐가 의문인 거죠. 중국의 대기업, 국영기업들은 아마 빌릴 텐데 이제 그게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냐. 특히 재정 정책을 쓰더라도 한 10년, 10년 동안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고속철도도 깔고 뭐 인프라 깔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할 게 별로.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낮은 나무까지 과일은 다 따먹었다 이거죠. 여기서 아마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해 경제 전망, 우리 경제 전망인데 두 번째 포인트가 중국 위기설? 예, 그 장딘웨이라고 그 우리나라에는 뭐 북경대학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런민대학, 인민대학 교수가 1.67%다 사실은 작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6.5% 정도로 발표가 나고 맞아요. 있는데 1.67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중국 통계는 믿을 게 못 된다고 자기가 보니까 그렇다는 자기가 보기엔 믿을 게 못 된다. 근데 대체로 리커창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뭐 실제로 속일 수 없는 전력 소비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해도 6%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중국이 너무 중국 모델, 차이나 모델을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이 압박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도 별다른 게 없고 시장 경제로 그냥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장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이 한계에 부닥친 건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다만 중국이 완화 정책을 쓸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중국이 정말로 이 교수 얘기대로 한 2%대로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중국이 6% 맞다 아직까지는. 근데 혹시라도 2%대로만 떨어져도 그거는 금융위기죠. 부채위기라도 그게 2016년 초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주가 폭락하면서 일종의 거품이 터지는 거? 예. 우리 우리 한참 성장하다가 IMF 때 거품 한번 터졌듯이 중국도 그럴 가능성? 예, 그렇다면이라고 타면이면 서방 언론이 20년 동안 예측했어요. 서방 언론이 20년 동안 줄기차게 틀린 게 중국 위기론하고 북한 붕괴론입니다. 20년 동안 얘기했어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안 망할 거는 아니고 상당히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낮은 가지의 과일은 많이 따먹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후퇴할 거다. 중국이 지금 1인당 GDP 약 $10,000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로 떨어졌어요. 외환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6%에서 5% 정도로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걸 부드럽게 가느냐, 부드럽게 가야 되는 거죠.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 그 문제죠. 그 문제죠. 그럼 지금 첫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 다 중국 얘기였어요. 다 양면성을 가진. 하나는 중국의 무서운 성장, 하나는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지고 있는 위기설. 두 가지. 자, 자연스럽게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새해 경제 전망 세 번째 포인트는? 네,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첫 번째 경제 성장률 예측을 한 게 3%였는데 작년에 2.6% 정도 했을 거라고 지금 나오는데 가장 큰 차이가 난 게 투자 부분에서 한 4%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예측치보다 4% 아래거든요.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가 너무 많이 됐어요, 사실은.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최경환 전 부총리 정책 과거에. 때문에 막 건설 붐을 일으켰잖아요. 예, 예.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삼성이 설비 투자를 했어요. 반도체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2017년 경제를 3.1%까지 끌어올렸던 건데 예. 당연히 이게 끝났으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갔고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을 끌어내렸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어떻게든 투자를 올려야 된다로 갈 수밖에 없죠. 사실 경기 전체를 결정하는 건 투자거든요. 소비는 별로 크게 안 변화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수출 수입은 외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예, 예.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든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금년도 경제 정책이고 그건 전부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랑 규제 완화 그다음에 4차 혁명이라고 하는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책만 보고 보면은 야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라고 느낄 만하게 돼 있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특징들이 있어요. 포용적 성장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 같은 있죠. 또는 공정거래가 있지만 잘 보시면은 처음에 정권 잡아서 7월달 2017년 7월에 발표한 거하고 지금 2018년 7월에 발표한 거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예. 그 배치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은 규제 완화 그러니까 기재부가 원래 주장하던 바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불평등이 완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성장률하고 불평등의 심화가 거의 같이 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3% 성장을 했는데 3%면은 한 50조 원이 늘어난 건데 GDP가 예. 그걸 전부 위쪽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 불평등도 악화되는 그렇죠. 게 있거든요. 그걸 막는 게 소득주 성장 공정경제였는데 우선순위 확 밀렸죠. 아하. 이제 공정경제는 김상조 위원장이 상법 전면 개정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거냐 그런 거죠. 지금 재벌들, 그러니까 기업들 쪽하고 자한당이 총력을 동원해서 맡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정의당 의원들만 믿을 수 있어요. 김상조 위원장은. 예,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고 아마도 부분 개정으로 바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개혁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죠. 게다가 총선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 수치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예. 뭐랄까요? 피부로 바로 실감하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경제. 이런 거죠. 성장률을 유지해야 된다. 예, 예. 근데 지금 핵심은 투자다. 예, 투자는 기업이 어떻게 할 한다. 것이냐? 기업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 이거는 규제 완화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나 제가 참여했던 참여정부나 예. 문재인 정부나 똑같아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재벌들한테 하소연하고 재벌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거든요. 제일 걱정이 서비스 산업 쪽 규제 완화 이런 쪽이거든요. 또는 부동산 쪽 규제 완화. 이런 서비스 업쪽 규제 완화 걱정하시는 이유는 왜예요? 민영화, 그러니까 의료 같은 게 이제 비영리 기업이 들어간다든가 지금 정부 4차 혁명의 1번이 뭐냐면은 에어비앤비예요.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왜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예, 예. 이 집을 이렇게 렌탈해 그렇죠. 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버와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안고 지금 있는 카톡 거거든요. 택시 문제 때문에 막 택시 기사들이 분신할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집을 빌려주는 거는 네. 모텔업계가 반대를 해야 되는데 모텔이 스스로를 우버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에어비앤비의 활동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갈등이 적으니까 적게 넘어갔는데. 네,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노동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나쁜 위치가 되고 또 하나는 플랫폼에 모인 정보라는 건 우리들이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페이스북에 내가 맨날 글 쓰면 그건 다 페이스북의 자산이 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거 갖고 천문학적 지식을 갖고 글은 내가 쓰는데 예, 이득은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가지고 완전히 프라이버시를 다 가령 이제 책을 사면 제가 책을 사면 네가 사고 싶은 책 이거지 딱 알려줘요. 그렇죠. 예, 그건 알라딘이라든가 저쪽에서 다 돌린 거거든요. 아. 아마존 같은 데서 나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과연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심지어는 정치적 결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올바르냐. 이게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노동자 문제 쪽에서 이거는 많은 토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한 10분 조금 넘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직 시간 남았어요? 아니 시간이 다 돼갖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줄기를 잡아주신 느낌이에요. 네, 우리 청취자 듣긴 나빴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다 싶으면 말이 굉장히 빨라요. 아니,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요런 줄기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새해 경제 돌아가는 흐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인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